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최소 7명의 장관을 교체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식 일정 없이 막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오늘 중에 이제 대규모 개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최소 7명의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지도 궁금한데 어디에 지금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별로 궁금할 것이 없는 개각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게 완성돼 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보도된 것에 의하면 총선 출마용 개각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랬던 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길 바랬던 게 아니라 국정기조가 좀 변화하길 바랬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간 자리에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실 돌려막기 원래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인사이동을 하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게다가 대통령께서 원래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공약을 대선 때 냈었는데 이번에 비서실과 안보실을 넘어서 정책실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는 인사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심이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사실 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차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후임으로 이영표 축협 부회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차관 하시다가 출마하시러 이제 차관을 그만두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한다고 했는데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제 일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일을 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름만 얻고 다시 나가는 격이고 산업부 장관 역시도 지금 3개월 만에 수원으로 출마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어떤 이력서 하나를 주고 그리고 출마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관에 임명했다, 차관에 임명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정은 더 안정화되지 못하겠죠. 이렇게 장관이나 차관이 자주 바뀌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국정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되게 급한 개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재직 기간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 탈당문을 보면은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또 이 실제로 현실화된 이 탈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판을 곧잘 하곤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탈당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초선도 아니고 원외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바뀌길 바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저는 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만 4선 의원을 하셨고 전체로 보면 5선 의원을 했던 아무리 비주류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냥 논란과 비판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것을 그만두고 탈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탈당 이후의 행보에 관해서도 사실 국민의힘까지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면은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은 저는 어떤 선배 정치인의 아주 그 보기 힘든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사당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 내에서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탈당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그룹이 만들어졌던 것도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의원들이 뭉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성은 또 별도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그전에는 유쾌한 결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주 최근에 인터뷰 하신 걸 보면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에 가고 싶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로 가실지 일단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뜻을 그냥 어떤 이용당하기만 하는 곳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질문. 이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 내 개혁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만약에 이제 당에서의 어떤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달 중순에 내에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면 어느 정도 수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그 이야기의 그 주요 취지는 당이 변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신상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게 꼭 탈당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소한 나의 지역구는 이러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도 하태경 의원이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 희생을 좀 존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꼭 탈당만이 아니라 뭐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에 뭐 어느 정도 좀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8월까지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크지만, 저희는 총선 이전에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 재보궐 선거에 크게 이겼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의 어떤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혁신하지 않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 원칙과 상식 등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원칙과 상식에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데 저는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예.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의총을 2번이나 열어서 서로 다른 이견들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불출마 지역, 그러니까 현역이 불출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려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등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이 과정이 있다는 점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상식에 출범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수면에서 네. 많은 인터뷰하고 김부겸 전 총리와 2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하고 네. 거기에 또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네. 그런 식으로 비명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글쎄 가봐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선거제 관련한 이야기도 교감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논의들을 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물밑에서 만남 자체가 뭐 아주 자연스럽게 탈당 혹은 아니면 신당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하고 계세요? 7일이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계속 이제 김기현 대표 지도부는
이게 이제 공간이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고 계속 예.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건 맞지만 공간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천의 경우에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 공천을 결정할 지도부가 지금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일단 약속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혁신의 안을 수용해서 꼭 공천에 반영하겠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 7일이 된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관되게 시간 끌기 용으로는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 내용을 받을 거였으면 벌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 이제 내부의 혁신위원들이 사실 그만두고 싶어 할 만큼 이 혁신위가 사실은 형해화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혁신위가 7일에 조기 해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김기현 체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기 해체설이 나왔었던 시점에 정말로 조기 해체가 되었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에게 타격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충격도 이미 약간 지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사실 혁신위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거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어떤 징계 취소 말고는 다른 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시를 하고 갔을 경우에 타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어쨌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정권을 주겠다고 하는 혁신위가 그 혁신의 일을 하다가 이대로는 절대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이니까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이 전반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정권을 받은 혁신위원장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국면이었으니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 아래 뭔가를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좀 바꾸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바꾸라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는데 저는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어떤 당이 전략 공천을 안 하는 것은 그 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면에 있어서는 혁신위의 주장이 좀 무리스러웠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 개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출마 예정지가 막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웠던 검사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했거나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략 공천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선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시 2020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높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던 것과 지금은 일관되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간 그 못함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뭐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 사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동시에 보수의 신뢰를 다시 뺏어와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보수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길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으니까 반윤연대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을 그 전에 했던 말이랑은 좀 다른 뉘앙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구나 경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신당 창당으로 마음 굳혔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마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어떤 문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당원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사실 당원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같이 출마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같이 출마할 사람은 그냥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보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당한 어떤 예를 들면 결기가 없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마련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후보로 정말로 출마할 수 있을지도 되게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께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국회가 올해도 또 넘겼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예산 관련한 물밑 협의를 막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조정해내는 건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안이 물밑에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말로 말로는 특검법을 나중에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좀 규탄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